그날 소영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누명을 썼습니다. 은행에서 대기 발령을 당하고 나온 저녁이었죠. 하늘에서는 차가운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집으로 가던 소영의 눈에 버스 정류장 옆 공중전화 박스에 웅크린 사람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어제 은행에서 만난 그 어르신이었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은 채 비를 맞으며 떨고 계셨죠. 얼굴은 창백했고 의식마저 흐릿했습니다. 오늘 하루 소영은 억울한 일을 겪었습니다.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 상사의 질책, 그리고 누명까지. 하지만 지금 그 모든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소영은 망설이지 않고 자신이 입고 있던 패딩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어르신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덮어드렸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소영은 급히 핸드폰을 꺼내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빗물이 소영의 머리와 등을 적셨습니다. 온몸이 젖어갔지만 소영은 어르신을 꼭 안았습니다. 자신의 체온을 나눠주려는 듯. 어르신, 버티세요. 곧 구급차가 올 거예요. 소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의 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눈이 감기려 했죠. 소영은 어르신의 뺨을 가볍게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눈 감으시면 안 돼요. 깨어 계세요. 눈물과 빗물이 뒤섞인 얼굴. 억울함으로 가득했던 하루였지만 소영은 여전히 사람을 먼저 봤습니다. 그 선택이 모든 것을 바꾸게 될 줄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소영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게 될지 다 같이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꼭 눌러주세요. 은퇴한 지 5년이 흘렀습니다. 강선우는 올해로 75이었죠. 저녁상을 받아든 선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미역국 한 그릇, 달걀 프라이 한 접시가 전부였습니다. 식탁 맞은편 의자는 언제나처럼 비어 있었죠. 첫사랑이자 평생을 함께했던 아내는 15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선우의 가슴엔 구멍이 뚫렸죠. 외로움이 너무 컸던 나머지 선우는 회사 비서 출신이던 윤미정과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미정은 선우보다 15살 어렸죠. 함께 산 세월이 벌써 15년입니다. 하지만 선우의 아들 강진우에게 미정은 끝내 어머니가 되지 못했습니다. 진우는 미정을 늘 새어머니라고 불렀죠. 예의는 갖췄지만 마음의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선우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혼잣말을 중얼거릴 때면 선우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습니다. 돈으로는 회사를 세웠지만 집은 못 지었구나. 텅 빈 식탁 앞에서 숟가락을 놓을 때마다 선우는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내가 만든 것이 과연 가정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돈으로 엮인 동거였을까? 답은 나오지 않았죠. 그날 저녁도 그랬습니다. 선우가 국그릇을 비우려는 순간 거실 문이 열렸습니다. 진우였습니다. 35살의 아들은 평소보다 조금 긴장한 얼굴로 식탁 앞에 섰습니다. 선우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떨림이 숨어 있었습니다.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죠. 진우는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소영, 나이는 30이라고 했습니다. 소영이라는 사람과 결혼하려고 합니다. 진우의 말은 짧았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선우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소영의 미소는 맑았습니다. 눈빛도 순수해 보였죠. 하지만 선우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오랜 세월 사람을 대하며 쌓아온 경험이 선우에게 경계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소영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선우의 질문은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진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선우는 사진을 내려놓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소영은 내 인생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내 재산을 사랑하느냐?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진우의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냉정하게 느껴졌지만 진우는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선우가 살아온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사실을 진우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순간 뒤편 주방에서 물잔을 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이었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식탁 쪽으로 걸어와 물잔을 선우 앞에 놓았습니다. 미정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죠. 가정은 격을 지켜야 해요, 회장님. 미정의 말은 짧았지만 의미가 분명했습니다. 출신, 집안, 신분. 미정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였습니다. 진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선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을 뿐이었죠. 그날 밤 선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선우는 침대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진 속 소영의 미소가 머릿속을 맴돌았죠. 저 미소가 진심일까 아니면 가면일까? 선우는 알고 싶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죠. 그리고 선우는 결심했습니다. 시험을 해보기로 말입니다. 겉모습을 바꿔 소영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죠. 돈과 지위를 모두 벗어던진 채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소영 앞에 서기로 했습니다. 그때 소영이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답이 나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선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드러나지. 밤은 깊어갔습니다. 선우의 방에는 작은 스탠드 불빛만 켜져 있었습니다. 선우는 오래된 나무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낡은 작업복과 너덜한 점퍼가 있었죠. 한때 선우가 공장을 운영하던 시절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선우는 옷을 꺼내 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옷을 입고 가야겠어. 선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내일 아침 선우는 거지 같은 차림으로 소영이 근무하는 은행에 갈 계획이었습니다. 소영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선우는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해가 채 뜨기 전 선우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눈을 뜬 것은 가슴속에 무언가 무거운 것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선우는 어젯밤 준비해둔 낡은 작업복을 들어 올렸습니다. 옷감은 세월의 때가 묻어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한때 공장 현장을 누비며 입었던 옷이었죠. 손으로 만져보니 옷감이 거칠게 느껴졌습니다. 세탁을 여러 번 해서 원단이 딱딱해진 느낌이었죠. 선우는 천천히 그 옷을 입었습니다. 작업복의 단추를 하나씩 채울 때마다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맨손으로 사업을 시작했던 그때 선우는 이 옷을 입고 공장 바닥을 쓸고 기계를 닦았습니다. 그때는 돈도 없었고 명예도 없었죠. 하지만 사람들은 선우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존중해줬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선우의 얼굴이 아니라 통장 잔고를 먼저 봤습니다. 작업복 위에 너덜한 점퍼를 걸쳤습니다. 점퍼의 소매 끝은 헤어져 실밥이 풀려 있었습니다. 지퍼도 제대로 닫히지 않았죠. 안감이 찢어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선우는 신발장에서 오래된 구두를 꺼냈습니다. 구두는 닳고 닳아 뒤축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한쪽 구두 끝에는 작은 구멍까지 나 있었죠. 밑창도 거의 다 닳아서 걸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선우는 그 구두를 신었습니다. 발 뒤꿈치가 불편하게 기울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선우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평소 선우는 단정한 양복에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를 하고 있었죠. 넥타이는 언제나 반듯했고 구두는 광이 날 정도로 닦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거울 속 선우는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머리는 일부러 흐트러뜨렸고 옷은 누더기처럼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수염도 깎지 않아 텁수룩했습니다. 선우는 거울 속 자신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았죠. 겉모습이 더러운 나를 어떻게 대하나 그게 답이겠지. 선우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상대가 초라할 때 드러난다고 선우는 믿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돈을 흔들면 누구나 친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보이는 사람 앞에서도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라고 선우는 생각했죠. 지위도 재산도 모두 벗어던진 채 가장 밑바닥의 모습으로 서 있을 때 누가 손을 내미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선우는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갈 때 미정과 마주쳤습니다. 미정은 아침 일찍 거실을 정리하고 있었죠. 미정은 선우의 차림새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눈이 동그래지더니 입이 벌어졌습니다. 회장님, 어디 가시는 겁니까? 그 차림으로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선우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볼 일이 있어서.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선우는 미정을 지나쳐 현관을 나섰습니다. 미정은 뒤에서 선우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저 고개를 갸우뚱할 뿐이었습니다. 선우는 시내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운전기사가 차를 몰고 현관 앞에 대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혼자였습니다. 선우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점퍼가 얇아서 바람이 옷 사이로 파고들었죠. 선우는 깃을 세우며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선우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타지 않았을 대중교통이었죠. 버스 안은 출근길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서 있는 사람들도 많았고 손잡이를 잡고 흔들리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선우는 겨우 구석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좌석은 딱딱했고 쿠션이 거의 없었습니다. 옆자리에 젊은 여자가 앉았습니다. 여자는 선우를 힐끗 쳐다보더니 코를 찡그렸습니다. 그리고는 몸을 살짝 옆으로 틀어 선우와 거리를 뒀습니다. 선우는 그 시선을 느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합니다. 깨끗한 옷을 입으면 존중하고 더러운 옷을 입으면 무시하죠. 선우는 그 사실이 슬펐습니다. 버스가 시내 중심가에 도착했습니다. 선우는 버스에서 내려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거리에는 출근하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이 커피를 손에 들고 빠른 걸음으로 지나갔죠. 선우의 옷차림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선우를 쳐다봤습니다. 시선이 따가웠지만 선우는 계속 걸었습니다. 진우의 예비신부 소영이 근무한다는 은행은 큰 사거리 모퉁이에 있었습니다. 높은 유리 건물이었고 입구에는 은행 로고가 크게 붙어 있었죠. 선우는 은행 입구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나서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면서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은행 로비는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창구 앞에는 대기표를 뽑는 기계가 있었고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로비 한쪽에는 의자가 놓여 있었고 몇몇 사람들이 앉아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죠.
천장에서는 은은한 조명이 내려왔고 어디선가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선우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종이 통장을 꺼냈습니다. 통장 표지는 낡아서 귀퉁이가 접혀 있었고 곳곳에 얼룩이 묻어 있었죠. 손때가 묻어 표지 글씨도 거의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선우는 그 통장을 손에 쥔 채 창구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복도 한쪽에서는 매점 어묵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어디선가 익숙한 냄새였죠. 선우는 그 냄새를 맡으며 옛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공장 근처 포장마차에서 어묵을 먹던 날들이 생각났습니다. 추운 겨울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 국물을 마시며 몸을 녹이던 기억이었죠. 선우가 대기표를 뽑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창구 직원 몇몇이 선우를 쳐다봤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죠. 한 직원이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요즘도 종이 통장 들고 오는 사람이 있네. 다들 모바일 뱅킹 쓰는데. 다른 직원이 코를 치켜들며 대답했습니다. 저분 노숙자 아니야? 옷 좀 봐. 냄새도 날 것 같은데. 목소리는 작았지만 선우의 귀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선우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주변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선우를 힐끗힐끗 쳐다봤죠. 어떤 사람은 자리를 옮겨 앉기도 했습니다. 선우는 대기표를 뽑아들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자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구 안쪽에서 한 여자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소영이었습니다. 소영은 선우를 보자마자 빠르게 걸어왔습니다. 소영의 얼굴에는 걱정 어린 표정이 떠올랐죠. 소영은 선우 앞에 무릎을 살짝 굽히며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이쪽이 더 따뜻해요. 소영은 선우의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했습니다. 선우를 창구 가까운 곳에 더 편한 자리로 안내했죠. 의자도 푹신한 곳으로 골라줬습니다. 소영은 창구 옆 작은 탁자에서 종이컵에 물을 따라 선우에게 건넸습니다. 물은 따뜻했습니다. 물 드시고요. 대기표는 제가 뽑아드릴게요. 번호 부르면 제가 모시고 갈게요. 소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다급하지도 않았고 귀찮은 기색도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죠. 선우는 물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일부러 연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영의 따뜻한 태도에 선우의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기 때문이었죠. 소영은 선우가 들고 있던 낡은 통장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통장을 펼치면서도 소영의 손길은 정성스러웠습니다. 통장이 너무 낡아서 찢어질까봐 조심하는 것 같았죠. 소영은 선우의 떨리는 손을 보더니 살며시 손을 덮어주었습니다. 소영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어르신, 손이 많이 떨리시네요. 괜찮으세요?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으시고요? 소영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네. 나이가 드니 손이 이래. 소영은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조심하셔야 해요. 글씨는 제가 적어드릴게요. 도장도 제가 찍는 곳 표시해 드릴게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소영은 서류를 꺼내 필요한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목소리는 천천히 또박또박 이어졌죠. 선우가 알아듣기 쉽도록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복잡한 금융 용어도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선우는 소영의 손길을 바라봤습니다.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선우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손길이 따뜻하구나. 사람의 마음은 손끝에서 전해진다고 선우는 생각했습니다. 소영의 손길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돈이나 지위를 보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 사람의 어르신을 대하는 마음이었죠. 선우는 가슴속 어딘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소영은 서류 작성을 도우면서도 단 한 번도 귀찮은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우가 글씨를 잘못 쓰면 지우개로 조심스럽게 지워주고 다시 써주었죠. 도장을 찍을 곳에는 연필로 동그라미를 그려 표시해줬습니다. 선우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자 소영은 자신의 돋보기를 꺼내 건네주기까지 했습니다. 어르신, 이거 쓰시면 잘 보일 거예요. 천천히 하세요. 급하지 않으니까요. 선우는 돋보기를 받아들었습니다. 돋보기에는 소영의 지문이 묻어 있었고 테두리가 조금 달아 있었죠. 오래 쓴 물건이었습니다. 선우는 그 돋보기를 통해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글씨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업무를 처리하는 동안 뒤쪽에서 불평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기 중이던 중년 남자 고객이었습니다. 남자는 시계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아니, 저 노인네 하나 때문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시간이 없다고요. 남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죠. 소영은 서류를 내려놓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 다가가 깊숙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조금만 양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어르신 먼저 모시고 바로 처리해 드릴게요. 제가 최대한 빨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소영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간곡했습니다. 남자는 소영의 태도를 보더니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투덜거리던 입을 다물었죠. 에휴, 알았어요. 빨리 좀 해주세요. 소영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신경 써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소영은 선우에게 돌아와 다시 앉았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가 떠올라 있었죠. 조금 전 일로 기분이 상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선우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고개를 숙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죠. 창구 업무가 마무리됐습니다. 선우는 통장을 다시 받아들었습니다. 소영이 깔끔하게 정리해준 덕분에 통장이 새 것처럼 보였습니다. 구겨진 부분도 펴져 있었고 얼룩도 최대한 닦아낸 흔적이 보였습니다. 선우는 소영을 바라봤습니다. 고맙네. 소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인걸요. 또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 오세요. 선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구두 뒤축이 기울어져 걸음이 불편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로비 쪽으로 걸어가려는 순간 소영이 뒤에서 불렀습니다. 어르신, 잠깐만요. 선우는 멈춰섰습니다. 소영이 작은 봉투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무언가 들어 있었죠. 이거 드세요. 아직 점심시간까지 한참 남았잖아요. 출출하실 것 같아서요. 소영은 봉투를 선우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선우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삼각김밥 하나와 자판기 커피가 들어 있었습니다. 김밥은 따뜻했고 커피도 따끈했죠. 소영이 방금 자판기에서 뽑아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건 선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영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늘 날씨 보셨죠? 일기예보에서 당분간 기온이 뚝 떨어진대요. 어르신 입으신 옷은 너무 얇아요. 얇은 옷은 안 돼요. 따뜻한 거 드시고 가세요. 소영은 선우의 점퍼를 가리켰습니다. 점퍼는 정말 얇았습니다. 바람막이 역할도 제대로 못할 정도였죠. 소영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기 때문이었죠. 선우는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손에 전해지는 온기가 따뜻했습니다. 소영은 다시 창구로 돌아갔고 선우는 로비 벤치에 앉았습니다. 김밥 포장을 뜯었습니다. 김밥에서 김 냄새가 났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밥알이 입안에서 부드럽게 풀어졌죠. 선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선우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람값은 말이 아니라 손길에서 드러나는구나.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습니다. 친절한 척도 할 수 있고 좋은 사람인 척도 할 수 있죠. 하지만 행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소영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돈을 바라고 하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었죠. 선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몸이 녹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선우는 창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소영은 다른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었죠. 선우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봤습니다. 그 시각 은행 뒤편 복도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지점장 사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미정은 아침 일찍 선우가 이상한 차림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뒤를 밟았습니다. 선우가 이 은행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미정은 곧바로 지점장에게 연락을 취했죠. 지점장은 사무실 문을 열고 미정을 맞이했습니다. 지점장은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미정과는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였죠. 미정이 선우와 재혼하기 전 미정은 여러 금융권 인사들과 인맥을 쌓아왔습니다. 지점장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부인,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지점장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미정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소영이라는 직원 있죠? 지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소영 씨 말씀이십니까? 저희 은행에서 근무한 지 3년 됐습니다. 성실하고 친절해서 고객 만족도도 높은 직원입니다. 미정의 입꼬리가 차갑게 올라갔습니다. 그 소영이라는 직원, 우리 집안과 어울리지 않아요. 단단히 알아두세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죠. 미정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소영은 우리 아들 진우와 결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합니다. 집안의 격이 맞지 않아요. 출신도 변변치 않고 재산도 없죠. 그런 여자가 우리 집안에 들어올 순 없어요. 지점장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개인적인 일에 은행 업무를 끌어들이는 것이 부담스러웠죠. 하지만 미정은 강선호의 부인이었습니다. 강선호는 이 은행의 큰 고객이었고 미정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부인, 그건 개인적인 일이고 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지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정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관여할 수 없다고요? 지점장님, 우리가 얼마나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요. 제 부탁 하나 들어주실 수 있지 않나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압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점장은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죠. 미정은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소영이 실수하도록 만드세요. 작은 실수라도 좋습니다. 그 실수를 트집 잡아 문제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소영은 은행에서 밀려날 겁니다. 직장을 잃으면 진우도 결혼을 포기할 테고요. 지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미정은 정말로 소영을 은행에서 쫓아내고 싶어 했습니다. 부인, 그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소영 씨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지점장이 반대하려 했습니다. 미정은 손을 들어 지점장의 말을 막았습니다.
잘못이 없으면 만들면 되죠. 지점장님, 당신도 이 자리를 지키고 싶으시죠? 협조해 주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거절하시면 글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미정의 협박은 노골적이었습니다. 지점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미정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죠. 지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정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미정은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며 미정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소영을 무너뜨릴 계획이 머릿속에서 그려졌죠. 미정은 절대 소영이 자신의 집안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지점장은 사무실에 홀로 남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소영은 좋은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압박을 이겨낼 자신이 없었죠. 지점장은 책상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한편 로비에서 김밥을 먹고 있던 선우는 복도 쪽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미정의 뒷모습이 사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선우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미정이 여기 왜 온 걸까? 선우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선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거실 불빛만 켜져 있었고 주방에서는 국 끓이는 냄새가 났죠. 선우는 낡은 점퍼를 벗어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작업복도 벗어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평소 입던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서야 선우는 숨을 돌렸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미정이 식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선우를 보더니 짧게 인사했습니다. 오셨어요, 회장님. 진우는 아직 안 왔습니다. 선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작았습니다.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선우는 텔레비전을 보는 척했지만 사실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오늘 은행에서 본 소영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손길, 진심 어린 미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모든 것이 진짜였습니다. 그런데 미정은 왜 은행에 나타난 걸까? 선우는 불안했습니다. 미정이 무슨 일을 꾸미는 건 아닐까? 선우는 미정의 뒷모습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미정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죠. 1시간쯤 지나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진우였습니다. 진우는 퇴근한 모습이었습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묻어났죠. 진우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고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는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잠시 후 편한 차림으로 나온 진우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미정이 밥과 국을 차려냈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선우는 맨 앞자리에, 진우는 왼쪽에, 미정은 오른쪽에 앉았죠.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작게 들렸죠. 선우는 국을 떠먹으며 진우를 쳐다봤습니다. 진우는 밥을 먹으면서도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무언가 고민이 있는 것 같았죠. 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진우야, 요즘 회사 일은 어때? 진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바쁘긴 하지만 할 만합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소영이는 요즘 어떻게 지내니? 진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소영 이야기가 나오자 진우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은행 일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미정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진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미정의 눈빛이 차가워졌죠.
진우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소영이와의 결혼 말이야. 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식탁 분위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선우는 숟가락을 든 채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진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출신이란 게 있어. 집안의 격도 있고, 소영이는 좋은 사람이겠지만 우리 집안과는 맞지 않아. 진우는 숟가락을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숟가락이 식탁에 부딪히며 소리가 났죠. 어머니, 사랑까지 족보 따질 겁니까? 진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미정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갑게 말했죠. 감정은 잠깐이야, 진우야. 하지만 결혼은 평생이지.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야. 가족 전체의 문제란 말이야. 소영이 집안 배경을 생각해봐. 부모님도 안 계시고 보육원에서 자랐다며? 재산도 없고 연줄도 없어. 진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죠. 그게 왜 문제입니까? 소영이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라고요.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상속 문제도 있어. 진우야, 넌 이 집안의 유일한 후계자야. 앞으로 회사도 물려받고 재산도 상속받을 사람이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무나 데려올 순 없어. 배우자의 집안 배경도 중요해. 상속 문제는 간단하지 않단 말이야. 진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려나며 소리를 냈죠. 저는 소영이와 결혼할 겁니다. 어머니가 반대하시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미정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우야, 넌 지금 감정에 휘둘리고 있어. 냉정하게 생각해봐. 소영이가 너를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내 재산을 사랑하는 건지 어떻게 알아? 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너무 심한 말씀입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선우는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식탁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방 싱크대 앞에 서서 찬물을 틀었습니다. 컵에 물을 받아 한 모금 마셨죠. 하지만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어머니, 소영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알아? 사람 마음속은 아무도 몰라. 선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컵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물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선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미정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첫사랑이었던 아내를 떠나보낸 뒤 선우는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미정과 재혼했죠. 하지만 그게 옳은 선택이었을까? 선우는 미정에게서 따뜻함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미정은 선우를 회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남편이 아니라 상사를 대하는 것 같았죠. 진우도 미정을 어머니라고 부르지만 마음속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선우가 바라던 집은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웃고 이야기를 나누는 따뜻한 집을 원했죠. 하지만 지금 이 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말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진우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미정은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선우는 주방에서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미정은 선우를 보고 말했습니다. 회장님, 보셨죠? 진우가 감정에 휘둘리고 있어요. 저 여자 때문에 집안이 엉망이 될 겁니다. 선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계단을 올라 2층으로 갔습니다.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죠.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선우는 불을 켜지 않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선우는 일어났습니다. 방 한쪽에 있는 오래된 나무 장롱으로 걸어갔습니다.
장롱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옷들이 걸려 있었고 아래쪽에는 서랍이 있었죠. 선우는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선우는 그 상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도장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선우의 인감 도장과 회사 도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선우는 도장함을 꺼내 손에 들었습니다. 도장함은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이 작은 도장 하나로 수천억 원이 오갑니다. 회사가 움직이고 사람들의 운명이 바뀌죠. 선우는 도장함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을 시험하는 내가 더 비겁한가. 선우는 오늘 소영을 시험했습니다. 거지 같은 차림으로 찾아가 소영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봤죠. 소영은 진심으로 선우를 대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진심일까요? 만약 소영이 선우의 정체를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따뜻하게 대할까요? 아니면 태도가 달라질까요? 선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이번만은 진심을 확인해야 한다. 선우는 결심했습니다. 한 번 더 소영을 시험하기로 말입니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소영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만약 그때도 소영이 진심을 보인다면 선우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죠. 선우는 도장함을 다시 상자에 넣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장롱문을 닫고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에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가로등 불빛만 켜져 있었죠. 선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래층에서는 미정이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세요. 소영이가 실수하도록 만드세요. 기회는 만들면 됩니다. 미정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미정은 절대 소영을 이 집안에 들이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소영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가방을 사물함에 넣고 유니폼으로 갈아입었죠.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고 명찰을 달았습니다. 소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창구로 나온 소영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상사가 다가왔습니다. 차장이었습니다. 차장은 50대 초반의 남자였고 표정은 언제나 딱딱했죠. 차장이 소영의 책상 앞에 섰습니다. 이소영 씨, 어제 일 때문에 할 말이 있어요. 차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소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차장님. 무슨 일이신가요? 차장은 팔짱을 끼고 소영을 내려다봤습니다. 어제 어르신 한 분 응대하느라 시간을 많이 썼죠? 뒤에 대기하던 고객들 불만이 많았어요. 고객 한 명에게 너무 오래 시간을 쏟으면 안 됩니다. 효율을 생각해야죠. 소영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어제 소영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도왔을 뿐이었습니다. 서류 작성을 도와드리고 친절하게 설명해 드렸죠. 하지만 차장의 눈에는 그게 시간 낭비로 보였던 겁니다. 죄송합니다, 차장님. 어르신께서 글씨를 잘 못 쓰셔서 도와드렸습니다. 소영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차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소영 씨, 은행은 복지시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적으로 평가받아요. 시간 끄는 친절은 실적의 독입니다. 차장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소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답답했죠. 돈 안 되는 고객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모든 고객은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차장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장님. 소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장은 돌아서서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소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다듬었죠. 잠시 후 옆자리 동료가 다가왔습니다.
박지연이라는 이름의 여자 직원이었습니다. 지연은 소영보다 2살 많았고 은행 경력도 더 길었죠. 지연은 소영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소영아, 너 어제 거지 할아버지 도와줬다며? 지연의 목소리에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지가 아니라 어르신이셨어요. 도움이 필요하셔서 도와드렸을 뿐이에요. 지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지 챙기는 척해서 칭찬받고 싶었나 보지. 착한 직원으로 보이려고. 에휴, 순진한 척은 이제 그만해. 지연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소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연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는 실적이 전부야. 착한 마음만 갖고는 살아남을 수 없어. 너도 이제 알아야 할 때가 됐어. 지연은 그 말을 남기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소영은 책상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친절하게 대한 것이 잘못인가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잘못인가요? 소영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전 업무가 진행됐습니다. 소영은 묵묵히 고객을 응대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이 계속 불편했죠.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11시 30분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은 12시부터였죠. 그때였습니다. 로비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객 한 명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중년 여자였습니다. 여자는 손에 빈 봉투를 들고 있었죠. 내 돈이 없어졌어요. 300만 원이 들어있던 봉투가 사라졌다고요. 여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공포와 분노가 섞여 있었죠. 직원들이 모두 여자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지점장도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고객님, 진정하세요. 무슨 일이신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세요. 지점장이 여자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여자는 숨을 헐떡이며 설명했습니다. 제가 아까 현금 300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잠깐 창구에 맡겼어요. 화장실 다녀오는 동안 맡아달라고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 봉투는 있는데 안에 돈이 없어요. 여자는 빈 봉투를 흔들었습니다. 정말로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지점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큰 문제였습니다. 어느 창구에 맡기셨습니까? 지점장이 물었습니다. 여자는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소영의 창구였습니다. 소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봉투를 맡은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돌려드렸습니다. 여자가 화장실에서 돌아왔을 때 봉투를 건네줬죠. 고객님, 제가 분명히 봉투를 돌려드렸습니다. 확인하시고 가셨어요. 소영이 급히 말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봉투 안에 돈이 없었어요. 받자마자 가방에 넣었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 돈이 없다고요. 여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고객들이 모두 쳐다봤습니다. 지점장은 급히 CCTV를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보안 담당 직원이 CCTV 영상을 되돌렸습니다. 화면에는 소영이 여자에게서 봉투를 받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소영은 봉투를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잠시 후 여자가 돌아왔고 소영은 서랍을 열어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건넸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화면 각도상 서랍 안쪽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영이 서랍에서 뭘 꺼냈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죠. 지점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지점장은 소영을 불렀습니다. 이소영 씨, 사무실로 오세요. 소영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지점장을 따라갔습니다. 사무실 문이 닫혔습니다. 지점장은 책상에 앉았고 소영은 앞에 섰습니다. 이소영 씨, CCTV로 봉투를 건넨 건 확인됐어요. 하지만 안에 돈이 들어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고객은 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지점장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소영은 급히 말했습니다. 지점장님, 제가 만진 건 맞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봉투를 그대로 반납했어요. 안을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지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소영 씨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대기 발령 조치합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출근하지 마세요. 소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대기 발령이라니요. 소영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점장의 결정은 단호했습니다. 지점장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믿어주세요.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죠. 지점장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조사 결과를 기다리세요. 소영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로비로 나오자 동료들의 시선이 꽂혔습니다. 모두가 소영을 의심하는 눈빛이었죠. 지연은 소영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영은 사물함으로 가서 가방을 챙겼습니다. 유니폼을 벗고 자기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은행을 나올 때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누명을 쓰다니요. 소영은 걸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늘을 보니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죠. 저녁이 됐습니다. 정말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가 거리를 때렸습니다. 소영은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는데 옆쪽 공중전화 박스에 웅크린 사람이 보였습니다. 소영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익숙한 뒷모습이었습니다. 소영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은 어르신이었습니다. 어제 은행에서 만난 분이었죠. 선우였습니다. 선우는 공중전화 박스 구석에 웅크린 채 떨고 있었습니다. 비를 피하려고 했지만 옷이 이미 젖어 있었죠.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소영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입고 있던 패딩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선우의 어깨에 덮어줬습니다. 선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풀려 있었고 의식이 흐릿했죠. 어르신, 괜찮으세요? 소영은 선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선우의 몸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체온증이 온 것 같았죠. 소영은 급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어르신, 버티세요. 제발 버티세요. 곧 구급차가 올 거예요. 소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억울한 일을 겪었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이 더 중요했죠. 소영은 선우를 꼭 안았습니다. 자신의 체온을 나눠주려고 했습니다. 빗물이 소영의 머리와 등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조금만 버티세요. 곧 도착할 거예요. 소영은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선우의 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눈이 감기려고 했죠. 소영은 선우의 뺨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눈 감으시면 안 돼요. 깨어 계세요. 소영의 외침이 빗소리에 섞였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렸습니다. 소영은 선우를 꼭 안은 채 기다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달려왔고 들것을 가져왔죠. 선우를 조심스럽게 들것에 눕혔습니다. 소영도 함께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대원이 선우의 체온을 재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혈압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체온증이 심해요. 대원의 목소리가 급박했습니다. 소영은 선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죠. 구급차가 빠르게 달렸습니다. 병원까지는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응급실 입구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선우를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신속하게 움직였죠.
소영은 응급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았지만 마음은 초조했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고 머리카락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응급실에서 나왔습니다. 소영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어르신은 괜찮으신가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조치해서 큰 위험은 넘겼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심각해질 뻔했어요. 보호자분이세요? 소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길에서 쓰러지신 걸 발견해서 모시고 왔습니다. 의사는 소영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어땠을지 모릅니다. 환자분은 지금 안정을 찾았고 곧 일반 병실로 옮길 겁니다. 소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무게가 조금 가벼워졌죠. 의사가 돌아간 후 소영은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선호가 일반 병실로 옮겨질 때까지 말입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었습니다. 선호는 4층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소영은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선호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산소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고 링거가 팔에 꽂혀 있었죠. 선호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침대 옆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선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조금씩 온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그렇게 밤새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눈을 붙이지도 못했죠. 선호의 상태를 계속 살폈습니다. 새벽 5시쯤이었습니다. 선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소영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선호의 얼굴을 바라봤죠. 선호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영이 보였습니다. 또 자네구나. 선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들렸죠. 소영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안도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르신, 정신 차리셨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소영은 선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선호는 병실 안을 둘러봤습니다. 자신이 병원에 있다는 걸 깨달았죠. 여기는 소영이 설명했습니다. 병원이에요. 어르신이 버스 정류장 옆에서 쓰러지셔서 제가 구급차를 불렀어요. 저체온증이 심하셨대요. 선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비가 오던 저녁, 추위에 떨던 순간, 누군가 패딩을 덮어주던 따뜻함. 그게 소영이었습니다. 자네가 날 구했구나. 선호의 목소리에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소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선호는 소영을 바라봤습니다. 소영의 옷은 아직도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도 말라있지 않았죠. 밤새 선호 곁을 지킨 게 분명했습니다. 선호의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나? 선호는 소영의 눈빛을 봤습니다. 눈가가 붉었고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죠. 무엇보다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소영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죠.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늘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소영은 은행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고객이 맡긴 봉투, 사라진 돈, CCTV에 잡히지 않은 증거, 대기 발령 조치, 모든 걸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이야기하는 동안 소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죠. 선호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소영의 이야기가 끝나자 선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미정의 짓이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미정이 지점장을 압박해 소영을 모함한 겁니다. 선우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괜찮으신가요? 선우가 물었습니다.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해명하면 돼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니까요. 소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웃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선우는 소영의 강인함에 놀랐죠. 소영은 말을 이었습니다. 어릴 때 보육원에서 배웠어요. 누가 울면 옆으로 가서 손을 잡아주라고. 손을 잡으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대요. 그래서 저도 힘들 때마다 누군가의 손을 잡아줬어요. 그러면 제 마음도 따뜻해졌거든요. 소영의 말에 선우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소영이었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였죠. 하지만 소영은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선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자네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선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선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소영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했죠. 선우는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주머니에 있던 핸드폰을 간호사가 꺼내놓은 것 같았습니다. 잠깐 전화 좀 해야겠네. 선우가 말했습니다.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우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5시였지만 비서는 바로 받았습니다. 비서실장 나야. 선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비서는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선우가 지시했습니다. 지금 당장 변호사와 재무팀을 소집해. 그리고 내 금고 내역, 은행 CCTV 사본, 오늘 분실건 상세 보고 준비해. 1시간 안에 병원으로 와. 비서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어느 병원이십니까? 선우가 병원 이름과 병실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소영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전화였어요? 선우는 소영을 바라봤습니다. 자네 일을 해결하려고. 소영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죠. 선우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만 기다리면 모든 게 밝혀질 겁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 셋이 들어왔습니다. 비서실장과 변호사, 그리고 재무팀장이었죠. 남자들은 선우를 보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다치신 데는 없으십니까? 비서실장이 물었습니다. 선우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 자료는 준비했나? 비서실장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선우는 파일을 받아들고 하나씩 넘겼습니다. 소영은 옆에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금고 내역이었습니다. 지난 2년간 미정의 측근 계좌로 흘러간 거래 목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관리비 명목으로 빠져나간 돈이 수억 원에 달했죠. 선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두 번째 자료는 은행 CCTV 사본이었습니다. 재무팀장이 노트북을 꺼내 영상을 틀었습니다. 화면을 확대하자 새로운 장면이 보였습니다. 소영이 봉투를 여자에게 반환한 직후 다른 직원이 슬쩍 다가와 봉투를 바꿔치기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직원은 박지연이었습니다. 지연이 빈 봉투를 여자의 가방에 넣고 돈이 든 봉투는 자기 주머니에 넣었죠. 선우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선우는 세 번째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법률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선우는 펜을 들어 서류 마지막 장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도장함을 꺼냈습니다. 붉은 인주를 묻혀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서류는 유언대용 신탁이야. 선우가 소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익자는 이소영. 조건은 결혼과 무관하고 인품 유지 확인 시 추가 배분이 이뤄져. 자네의 친절에 대한 보답이지. 소영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말씀이세요? 선우는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소영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선호, 대한그룹 회장. 소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소영은 명함을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떨려서 명함의 글씨가 흔들렸죠. 대한그룹 회장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영은 선우를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르신이 회장님이셨어요?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네. 자네를 시험했어. 내 아들 진우의 예비 신부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지. 돈과 지위를 벗어던진 채로 말이야.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서운함이 섞인 눈물이었죠. 소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시험 대상이었던 건가요? 소영의 목소리에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선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그랬어. 하지만 자네의 진심을 보고 나서 깨달았지. 자네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야. 돈이 있든 없든 지위가 높든 낮든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사람이지.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나? 선우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소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선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자네의 억울함을 풀어줄 차례야. 나와 함께 은행에 가자.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우는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비서실장이 준비해온 깨끗한 양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병원 가운을 벗고 정장을 입은 선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위험이 느껴졌죠. 아침 9시였습니다. 선우와 소영은 병원을 나섰습니다. 병원 앞에는 검은색 세단 2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경호팀도 함께 있었죠. 선우는 소영을 차에 태웠습니다. 차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선우를 경호원들이 에워쌌습니다. 소영도 함께 내렸습니다. 은행 로비로 들어서자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입구를 쳐다봤습니다. 정장 차림의 선우와 경호팀, 그리고 소영이 함께 걸어 들어오는 모습은 이례적이었죠. 지점장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지점장은 선우를 알아봤습니다. 대한그룹 회장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죠. 회장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지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우는 지점장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저는 강선우입니다. 이 지점에 1,000억 원 예금을 이체하려고 왔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1,000억 원이라는 금액에 모두가 놀랐죠. 선우는 말을 이었습니다. 담당 창구는 이소영 씨로 지정합니다. 지점장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직원들도 모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제 대기 발령당한 소영을 담당으로 지정한다니요. 지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차장도 당황한 기색이었죠. 선우는 로비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우를 바라봤습니다. 선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로비를 훑었습니다. 어제 발생한 분실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우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선우는 비서에게 눈짓했습니다.
비서가 노트북을 꺼내 로비 중앙 TV 화면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CCTV 영상이 떴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죠.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소영이 봉투를 여자에게 돌려주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직후 지연이 슬쩍 다가와 봉투를 바꿔치기 하는 장면이 확대되어 보였습니다. 지연이 빈 봉투를 여자의 가방에 넣고 돈이 든 봉투는 자기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선명하게 잡혔죠. 로비가 술렁였습니다. 지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오해예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우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영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내부 공모로 고객의 돈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이소영 씨에게 누명을 씌웠죠. 지연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지연을 쳐다봤습니다. 경멸하는 눈빛이었죠. 선우는 지점장을 바라봤습니다. 지점장님, 설명이 필요하신가요? 지점장은 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선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게 아니라 확인하지 않은 겁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압력에 못 이겨 소영 씨를 희생양으로 삼았죠. 지점장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선우는 소영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소영 씨, 이리 오시죠. 소영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선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우는 소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자네는 액수보다 사람을 먼저 봤네. 세상은 그걸 비효율이라 부르지만 난 그걸 품격이라 부르지. 선우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우는 서류 가방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 예금의 일부는 신탁으로 자네에게 귀속됩니다. 결혼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사람값에 대한 보답이니까요.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소영은 허리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 순간 은행 문이 열렸습니다. 미정이 들어섰습니다. 미정은 아침 일찍 비서로부터 선우가 은행에 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급히 달려온 것이었죠. 미정은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선우와 소영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회장님, 이건 지나칩니다. 미정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미정을 쳐다봤습니다. 미정은 선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집안 사람도 아닌 여자에게 재산을 넘긴다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미정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선우는 미정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미정, 집안의 격은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세우는 거야. 선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저 여자가 뭔데 우리 집안 재산을 받아야 합니까? 선우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미정, 지난 2년간 내 측근으로 흘러간 관리비 예산 내역이 있어. 모두 돌려놔. 미정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선우는 비서에게 눈짓했습니다. 비서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화면에 거래 내역이 떴습니다. 미정의 측근 계좌로 흘러간 돈이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게 무슨... 미정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선우는 서류를 미정에게 건넸습니다. 관리비 명목으로 빼돌린 돈이야. 모두 증거가 있어. 일주일 안에 돌려놓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어. 미정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미정을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미정은 고개를 들어 선우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을 위해서
선우는 손을 들어 미정의 말을 막았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였지. 이제 그만해, 미정. 우리의 결혼은 여기까지야. 선우의 말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미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돌아서서 은행을 나갔습니다.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로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선우는 지점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소영 씨를 정직원으로 복귀시키세요. 그리고 박지연 씨는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지점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선우는 소영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자네 창구로 가자. 1,000억 원 예금 업무를 처리해야지. 소영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영은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선우도 따라갔습니다. 소영이 자리에 앉자 선우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창구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마주 앉았죠. 어서 시작하세요, 이소영 씨. 선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영도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맑고 따뜻했습니다. 소영은 서류를 꺼내 천천히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지켜봤지만 소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침착하게 업무를 처리했죠. 업무가 끝났습니다. 선우는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통장에는 1,000억 원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선우는 통장을 주머니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고맙네, 이소영 씨. 덕분에 좋은 서비스를 받았어. 소영은 허리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선우는 로비를 나섰습니다. 경호팀이 뒤를 따랐습니다. 은행 문이 닫혔습니다. 로비에 남은 사람들이 소영을 바라봤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소영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소영은 은행에 정식으로 복귀했습니다. 대기 발령이 취소됐고 모든 의심이 풀렸죠. 동료들은 소영에게 사과했습니다. 차장도 고개를 숙이며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소영은 웃으며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소영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미워하지 않았고 용서할 줄 알았죠. 지연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절도죄로 조사를 받았고 은행에서는 해고됐습니다. 지점장도 책임을 물어 다른 지점으로 좌천됐죠. 새로운 지점장이 부임했고 은행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더 따뜻해졌습니다. 진우는 아버지로부터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소영을 시험했다는 것, 소영이 진심으로 사람을 대한다는 것, 그리고 미정이 소영을 모함하려 했다는 것까지 말입니다. 진우는 아버지에게 감사했습니다. 소영의 진심을 확인해 준 것에 대해서였죠. 진우와 소영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조용히 둘이서 구청에 갔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고 접수했습니다. 공무원이 혼인신고서를 받으며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우와 소영은 손을 잡고 구청을 나왔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시원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결혼식은 한 달 후에 열렸습니다. 소박한 결혼식이었습니다. 호텔이 아니라 작은 예식장이었습니다. 하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진우의 회사 동료 몇 명, 소영의 은행 동료들, 그리고 보육원 선생님과 친구들이 전부였죠. 하지만 예식장은 따뜻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식장 한쪽에는 작은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종로 단골 떡집에서 가져온 떡이 놓여 있었습니다. 인절미, 백설기, 송편이 예쁘게 담겨 있었죠. 그 옆에는 동네 사진관에서 만든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소영이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찍은 흑백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소영과 친구들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식이 시작됐습니다. 진우와 소영이 입장했습니다. 소영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단정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진우는 검은색 턱시도를 입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 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죠. 줄에는 없었습니다. 대신 진우와 소영이 서로에게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진우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소영아, 처음 너를 만났을 때 내 미소가 좋았어. 그 미소는 진짜였어. 꾸민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온 거였지. 너는 언제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 그게 너의 가장 큰 장점이야. 나는 너와 함께 평생을 살고 싶어. 행복하게 해줄게.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번엔 소영이 편지를 읽었습니다. 진우 오빠, 오빠는 저를 있는 그대로 봐줬어요. 제 출신을 따지지 않았고 제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그냥 저를 사랑해줬어요.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저도 오빠를 평생 사랑할게요. 행복하게 해줄게요. 소영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하객들이 또 박수를 쳤습니다. 몇몇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따뜻한 순간이었죠. 축가가 흘러나왔습니다. 조용한 피아노 선율이었습니다. 진우와 소영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식이 마무리될 무렵 선우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손에는 편지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몇 마디 하겠습니다. 선우의 목소리가 예식장에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선우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진우, 그리고 소영. 나는 평생 성공을 숫자로만 배웠습니다. 회사 매출, 주가, 통장 잔고, 모든 게 숫자였죠. 그런데 사람은 숫자로 셀 수 없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너희가 가르쳐 줬어요. 선우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다시 읽었습니다. 내 마지막 재산은 돈의 무게가 아니라 사람의 온기로 기록될 것입니다. 소영, 자네는 우리 집에 온기를 가져다 줬어요. 진우에게도 나에게도 말이죠.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행복하길 바랍니다. 선우가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하객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 소리가 예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소영은 단상으로 올라가 선우를 안았습니다. 선우도 소영을 꼭 안아줬습니다. 진우도 함께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식이 끝났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모두가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소영의 보육원 선생님은 소영의 손을 잡고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진우의 동료들은 진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축하했습니다. 예식장이 비었습니다. 진우와 소영, 그리고 선우만 남았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자. 선우가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편안한 고요였죠. 차는 천천히 달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불빛이 반겼습니다. 거실 식탁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미리 준비해 둔 것 같았습니다. 미역국, 갈비찜, 잡채, 나물 반찬들이 놓여 있었죠. 누가 차려놓은 거지? 진우가 물었습니다. 선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부탁했어. 우리 셋이 첫 식사를 하자고.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선우는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진우는 왼쪽에, 소영은 오른쪽에 앉았습니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자리였습니다. 선우는 식탁을 둘러봤습니다. 이제 식탁은 채워져 있었습니다. 밥 먹자. 선우가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밥알이 입안에서 부드럽게 풀어졌습니다.
소영이 선호의 그릇에 국을 더 떠주었습니다. 아버님, 더 드세요. 소영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선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가 소영의 접시에 갈비를 더 올려줬습니다. 소영아, 많이 먹어. 진우의 목소리도 부드러웠습니다. 식사가 이어졌습니다. 밥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도 들렸죠. 가끔 웃음소리도 터져 나왔습니다. 진우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면 소영이 웃었고 선우도 따라 웃었습니다. 한참 후 식사가 끝났습니다. 소영이 그릇을 치우려 일어났습니다. 선우가 손을 저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할게. 신부는 쉬어. 선우는 그릇을 들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도 일어나 도왔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소영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설거지가 끝났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거실로 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소리는 작게 했습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선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첫눈이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창문에 부딪히며 쌓였습니다. 선우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천억으로는 못 산 소리들이구나. 밥그릇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 설거지하는 소리, 함께 숨 쉬는 소리. 이 모든 소리가 선우에게는 천억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선우는 평생 돈을 모았습니다. 회사를 키웠고 재산을 불렸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소영은 선우 옆에 앉았습니다. 선우는 사랑스러운 눈길로 소영을 바라보면서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워. 선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소영은 고개를 들어 선우를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가족을 만나게 해주셔서요. 소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소영은 평생 가족을 그리워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며 늘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족이 생겼습니다. 아버지도 생겼고 남편도 생겼죠. 진우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거리는 하얗게 덮였습니다.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난로가 타오르고 불빛이 부드럽게 퍼졌습니다. 세 사람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선우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먼저 본 한 젊은 여자의 친절이 한 집안을 다시 사람 사는 집으로 바꿔놓았다고 말입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웃음, 온기, 사랑, 가족. 이 모든 것이 소영이 가져다 준 선물이었습니다. 소영은 생각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면 언젠가 그 진심이 돌아온다고 말입니다. 소영은 평생 친절하게 살았습니다. 힘들 때도 있었고 억울할 때도 있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행복을 찾았습니다. 진우는 생각했습니다.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다고 말입니다. 출신도 재산도 지위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었습니다. 소영의 마음이 아름다웠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세 사람은 오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계속해서 내렸습니다. 세상은 고요했고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온기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 어디서 시청하고 계셨나요? 지역 이름이나 어느 장소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꼭 반갑게 댓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